만약에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기조적 인플레이션이면 금리를 내리는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름을 붓는 게 될 거예요. 하지만 더블딥이라면 80년대 더블딥은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위축시키고 다시 금리를 내려서 살려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침체가 더블딥에 해당되는 침체라면 연준이 재빠르게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해주기만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약한 침체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강달러가 사실상 왜 이 시점에서 좀 중요하냐를 설명 안 드렸어요. 그건 표면적인 얘기만 드렸는데 그건 시장 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얼마 전에 폴 크루먼 교수가 말했던 이 얘기를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 2년간 정도 어느 정도 부진할 수는 있지만 이제 저는 내년 초에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1, 2년이 그렇게 길어지진 않을 수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1, 2년 정도는 이제 앞으로 1년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아주 낮아지지는 않겠지만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은 절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3달 전에 이제 비교해 드렸어요. 지금은 구조적 인플레이션 절대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인컴 쇼크, 그러니까 셧다운 쇼크가 가진 독특한 상황. 아직도 코로나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벗어난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지금의 경제 지표나 시장에 대한 이해는 과거의 평균치로 이해하면 틀립니다. 과거 걸 가져다가 그냥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특별 구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처럼 여러 가지 양상은 나타났지만 그 성격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저는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이 되면 폴 크루먼 교수는 2019년대와 똑같은 금융 환경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건 무슨 뜻이냐?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 저물가, 지속적인 수요 약세, 그러니까 저성장, 그 다음에 저금리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에너지 식량 전쟁의 이런 모습들은 지나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 의견에 저는 적극적인 동의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 한번 소개하려고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 하는 마이크 하넷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기회가 노크를 한다라는 이런 말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현재 시나리오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실 이 사람의 의견과 그다음에 메릴 린치의 향후 시장 시나리오를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편인데 이제 시장 시나리오는 5단계로 움직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경제 데이터는 강력하지만 품질이 낮은 고평가 주식이 급락하는, 그래서 시장 내부가 취약해지기 시작하는 단계다. 이건 2022년도 1분기, 그러니까 1, 2, 3월 달에 급격한 하락을 할 때 아직 경제 데이터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품질이 낮은 고평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기업 주식이 먼저 급락하기, 기술주 위주로 빠지기 시작했죠. 두 번째 단계는 포트폴리오가 경기 방어주 위주로 재편되면서, 그러니까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 쪽으로, 그다음에 핵심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나 이런 쪽으로 재편되면서 주가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밸류에이션이 떨어졌죠. 지금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올해 초까지 작년 연말 22.8배에서 S&P 기준으로 한 달 전에는 15.8배까지 15.6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16배 정도까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배에서 16배까지 빠지는 주가 밸류에이션이 낮아졌고 기업 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단계, 이게 2단계인데 큰 폭의 하락으로 끝나게 된다. 이게 2단계. 저는 이제 2분기에 이 상황을 지나왔다고 보고, 3단계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긴축을 가속화하면서 금융 여건이 빡빡해진다. 경제 데이터는 혼재되고, 그러니까 침체를 반영하는 데이터와 아직은 괜찮은 데이터가 혼재되고, 고용에서도 다소 둔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모습이고, 증시에서는 고품질 저품질 주식이 모두 조정을 받는다. 저는 이게 지나간 5월 6월에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항복 장세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도저도 다 빠져버리면서 투자자들이 오직 현금 확보 얘기만 집중을 하고 청산 거래가 발생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신용 반대 매매죠. 미국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미국의 1년 전 개인 고객 투자자, 개인 투자자 비율의 5분의 1밖에 안 남아 있어요. 주식시장에. 5분의 4가 엑시트했습니다. 변동성이 매우 높은 단계. 이게 최근에 한두 달 정도 된 거고요. 이게 3단계. 지금까지 이제 진행됐다고 보고, 4단계는 경제 데이터가 약화되면서 침체 데이터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하지만 신기하게 시장은 조금씩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중앙은행은 덜 매파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새 주도주가 부상하는 등의 강세장 기반이 구축되는, 앞으로 두세 달간의
그러니까 8월 이후가 될 것 같고요. 5단계는 강세장으로 향하는 새 시장 사이클이 확립되는 시기로 긴축이 끝나고 기업이익이 다시 확장기로 들어선다. 이거는 어떤 때냐면 사실은 내년도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4단계가 우리가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면 투자 시장은 모두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시장에서 그 다음에 올라간다는 사람과 떨어진다는 사람이 반반 있는 단계에서 모두가 떨어진다는 단계로 가고 거기서부터 또 다시 여기서도 이제는 끝났다 이제 사야 한다라는 사람과 아닌 사람 비율적으로 달라졌으면 섞이고 결국 또 이제 완전히 올라가는 시장이 됐다라는 사람으로 가는데 이 구간에서 어디서 어떻게 행동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지나왔으니 옛일은 후회하면서 하지 마시고 앞으로 옛일은 반영해 봐야겠지만은 앞으로만 생각한다면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것처럼 앞으로 구간은 이제 좋게 보는 사람과 나쁘게 보는 사람이 섞여 있는 시장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모두가 인정하는 좋게 보이는 시장이 되는데 투자는 언제 할 때 효율적이냐? 적어도 이제 섞여 있는 시장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죠.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시기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좀 후회스러우셨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도 또 이런 어떤 상황을 거치고 나니까 다 나가버렸어요. 아까 미국도 5분의 4가 나갔다고 말씀드렸고 한국도 거래 대금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줄은 걸 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반대 매매 같은 걸 통해서 어려워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참여자는 극히 줄어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작년도 이럴 때만 해도 확신이 등등 했었죠. 시장에서. 왜 파냐 뭐부터 해서 무조건 이거는 나는 사고 버틸 거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희한하게 시장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사람을 희한하게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부업하게 만들어서 도저히 건디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뭐 같은 얘기 여러 번 드렸지만 그 2005년도에 어느 날 아침에 제 회의를 깨고 찾아오신 고객 얘기를 가끔 드리잖아요. 그 해에 가장 바닥에서 자기 주식을 다 팔아야만 했고 그날 밤 그 주문을 내는 그 전날 밤에 한 잠도 못 주무셨다. 너무 공포스럽고 빨리 아침에 밝아서 나가서 내 주식을 팔아야 내가 마음이 놓여서 라고 해서 회의하고 있는 저를 나오라고 해서 그 당시 저 증권사 브로커였었으니까 나오라고 해서 빨리 주문 내라. 그래서 제가 9시에 시작하니까 8시 한 40분, 50분 때 주문 넣어드리면 된다. 지금 넣어도 소용없다고 하는데도 회의 못하게 하셨어요. 나오라고 그래서 화내시고 다 매도. 그러니까 하한가 매도를 내도 하한가로 팔리진 않지만 첫 가격에 다 나가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한은 그 해에 가장 낮은 지수가 그날 거래됐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그날 다 파셨던 그 고객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이 주식시장은 그만큼 사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어딘가에 와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메릴의 5단계 시나리오를 상당히 제가 신뢰를 하는데 몇 단계로 보느냐라는 게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제 3단계를 지났고 4단계를 바라보면 3단계는 지금 이번 7월까지 해서 어닝까지 하면은 3단계 마무리 될 거라고 봅니다. 4단계 들어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견이 섞이는 이렇게 본 사람도 있고 저렇게 본 사람도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연준은 보험적 금리 인하를 2018년도 12월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9번째 했는데 불과 몇 달이 가기 전에 연준이 바로 또 금리를 내렸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못했죠. 근데 1994년에도 똑같은 짓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그 5개월, 6개월 동안에 많은 하우스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렸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D로 시작하는 어떤 증권사는 가장 강력한 매도 의견,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어떤 하우스는 긍정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섞여 있었고 어떤 의견이 일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사실 신빙성은 떨어지니까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고 지금도 그런 대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월의 보험적 금리 인하를 제가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이 2015년 12월부터 해가지고 2018년 12월까지 해서 9번 올렸고요. 마지막으로 올렸을 때 2.5 였고 거기서 3번을 내려가지고 2019년도에 7, 8, 9 뭐 이렇게 내려서 하여튼 3번을 내려서 1.75까지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하는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사례. 1994년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1년 동안 연준이 금리를 3%나 올렸어요. 94년도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딱 지금같이 올린 겁니다. 올해 시작했고 올해 말에 이제 7월 달까지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 0.75를 올리면 2.5가 될 거예요. 그러면 중립금리를 확 넘어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연준 이사들이 발표하는 중립금리는 그들의 발표에 의하면 2.3에서 2.5 사이, 그들은 이제 3월달 FOMC 회의 때 점도표에 2.4를 표기했는데 그거 생각이 바뀐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뭐 제임스 블러드라든지 몇몇 사람들의 언급을 보면 거의 중립금리를 2.45로 보고 있는 듯한데 이번에 7월 달에만 금리 인상을 해도 중립금리를 가게 됩니다. 저때 2018년 12월에 2.5도 마찬가지 저 때도 연준은 2.5를 중립금리로 보고 있었을 때인데 제롬 파월은 과감하게 지금 충분히 견딜만 하다라고 말하면서 올렸는데 2.5를 올리는 순간부터 20% 이상을 급락을 했어요. 2018년 12월에 경제가 견디지 못했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중립금리 이상이라는 위협을 느끼면서 하락해 버렸었어요. 그러자마자 몇 달 안에 이제 다시 금리를 내렸는데 하단이 1.50까지 내린 거죠. 3번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사국에서 말했던 더블 딥과 스태그플레이션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기조적 인플레이션이면 금리를 내리는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름을 붓는 게 될 거예요. 하지만 더블 딥이라면 80년대 더블 딥은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위축시키고 다시 금리를 내려서 살려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침체가 더블 딥에 해당되는 침체라면 연준이 재빠르게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해주기만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약한 침체로 넘어갈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조절이 안 되면 연준은 올해 말 최종 금리도 더 높이겠고 내년도도 연달아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상황이 바뀌겠지만 지금 제가 아까 수요 파괴와 물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물가 지표를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느 정도 이미 많은 물가의 흐름들이 70년대 인플레이션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밀턴 프리드먼이에요. 밀턴 프리드먼은 통화론자, 통화주의자 대표고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은 유명한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제 영상 제목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달러 스토리, 달러의 역사 이거를 이제 이 세미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무슨 얘기를 둘러대도 돈을 많이 찍어서입니다. 화폐적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많이 찍은 그 이유는 저는 그냥 설명을 드리지만 이유는 미국은 언제나 자기들만의 어떤 전략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연준은 여러분들은 이제 미국 경제를 살피면서 중앙은행으로서 미국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독립적인 어떤 기관으로 존중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20년 이상 이쪽을 살펴보면서 연준의 첫 번째 목표는 달러 수호예요. 경제와 달러가 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마치 경제를 하는 것 같지만 우선순위는 달러에 있다라는 거고 이제 달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과 경제를 살리는 일이 있으면 경제 살리는 걸 포기하고 달러 가치를 살리는 일을 선택하는 그럴 수 있는 데가 연준이라고 보는데 이들이 이제 그 코로나 때 돈을 많이 찍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GDP 규모를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서 현격하게 중국을 따돌릴 수 있을 만큼 늘리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통화정책에서 또 4조 5천을 거의 9조까지 늘리는 획기적인 더블을 올리는 그런 양적 완화를 했지만 재정정책까지 합쳐가지고 쏟아부은 돈이 신흥국 80배다라는 그런 정도 재정 정책을 함께 사용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시장에다 투입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경제 규모를 살리려면 돈만 찍어내서는 안 되고 그 돈이 움직여야 하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이제 막혔죠.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이든의 정치나 이런 것들이 좀 막히면서 가장 최근에 오늘 또 조맨친이 또 반대했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어쨌든 그 사람에 의해서 빌드백 베러가 추진이 안 되면서 이제 잉여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인플레이션이 여러 가지 면에서 판을 치는 그게 이제 공급망하고 겹친 겁니다. 제가 잘못 본 게 그거예요. 그 공급망이 꼬이는 문제를 생각 못했어요. 그냥 잉여 유동성 문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터질지 몰랐는데 이게 이제 공급망 전쟁이 터지면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들어가면서 공급망을 완전히 또다시 이제 막아서 버리는 바람에 공급단의 공급 병목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걸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잘못 봐서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현격한 40년 만에 최고의 숫자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급단의 문제는 공급망 병목 현상의 문제는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가나 이런 것들이 저는 조정된다고 보는 의문은 그런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살아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이유인즉슨 이제 많이 찍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어떻게 해결해 왔냐면 인플레이션을 수출해 왔습니다. 뭘로? 환율로. 그래서 한국도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서 1320원까지 갔죠. 유로화는 페리티, 그죠?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나라들의 환율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모두 미국이 푼 돈의 그 가치 하락을 떠안고 있는 거죠. 그거를 완충시키면서 다 전가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이 너네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찍어서 이런 현상을 만들었냐 라고 욕하기 시작하면 달러는 순식간에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영국의 파운드나 그 전에 네덜란드, 그 전에 여러 스페인, 이 기축통화국들이 다 그런 작은 의심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하지만 달러는 굉장히 긴 기간 제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뭘까라고 하면 달러 인덱스라는 신기한 발명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러가 많이 풀었기 때문에 강해질 수는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많이 찍었는데 달러가 강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달러는 가만히 있는데 약해지는데 다른 놈들이 더 약해지면 달러가 강해진 거로 나타나는 마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많이 돼서 설명 못하지만 예전에 금융위기 때 제가 고객들을 위해서 사모 DLS를 했는데 미국의 은행이 망한 거니까 달러는 무조건 약해진다고 보고 저는 DLS라 그래서 파생결합증권을 만든 사모 DLS를 만들어서 달러 약세가 되면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설명했더니 고객들이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상당히 큰 돈을 투자했어요. 물론 이런 쪽에 할 때는 전 언제든지 원금 보장을 걸기 때문에 원금 보장은 걸고 상당히 쿠폰도 쌌기 때문에 옵션이 싸니까요. 했는데 원금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미국이 망한 건데 왜 달러가 강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동일하게 유로화가 박살이 나면서 엔화가 박살이 나면서 달러가 강해진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달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건 달러가 지금 많이 풀었는데도 강한 게 아니고요. 유로가 박살이 나서 엔이 박살이 나서 원화도 약해져서 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다 약해져서 달러가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조정했느냐? 미국이 금리를 그레이트 자이언트 스텝 하면요. 원빅 1% 올리면 무조건 미국으로 돈은 향합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같이 선뜻 캐나다는 얼마 전에 1% 원빅 그냥 올려버렸잖아요.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못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통화는 완전히 약세로 돌아섭니다. 신흥국들 막 지금 부도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올리는 걸로 치르는 희생이 있지만 자기들은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빨리 또다시 금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3%대를 바라보기만 하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말해도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게 거기서 끝나냐? 아니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서번즈가 닉슨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그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발표하면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에너지와 식품이라는 걸 빼고 계산하는 방법까지 고안해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인플레이션은 심각하지 않다라고 믿게 한 이유가 뭐였냐? 닉슨이 요구한 게 뭐냐면 돈을 풀어라는 거예요. 왜? 선거에 승리해야 하니까.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인기를 얻어야 하니까. 자기의 실수를 잘못된 걸 덮어야 하니까. 마지막엔 맨 마지막에는 아서번즈 끝부분에는 이제 카터 대통령인데 카터 대통령은 이제 어땠냐면은 볼커가 들어왔을 때
볼커를 자르지 않았어요. 카터는 자기가 선거에 실패할지도 질 수도 있는 걸 알면서도 저게 옳다라고 인정했어요. 카터는. 그래서 볼커가 소신 있게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레이건이 들어와서 그 볼커가 금리를 올리게 된 결과, 그게 뭐냐면 그 당시는요, 달러가 금과 연동되는 거를 닉슨이 풀어버렸기 때문에 미친 듯이 달러가 하락했어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달러를 못 믿겠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은값이 폭등했고요. 금값이 폭등했어요. 달러 가치가 막 무너지니까요. 이걸 되찾으려면, 이걸 되살리는 방법은 달러의 가치라는 게 돈의 가치잖아요. 금리를 줄 수밖에 없어요. 20%를 줬어요, 볼커는. 그 당시에 웬만한 그런 금리가 10 몇 프로였는데 거기에 몇 프로를 더 얹어주는 20%까지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돈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여줘 버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랬대야 비로소 달러가 자리를 유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20%까지 올려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많이 풀었기 때문에. 아서번즈가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태환을 선언했기 때문에 금에 연동되지 않는 달러는 종이쪽 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달러를 의심했을 때예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아서번즈가 엄청나게 그 양적 완화를 그 당시 한 거죠. 돈을 풀었는데 이제 나타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볼커가 그거를 금리를 올려서 조절을 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엄청나게 풀었던 돈은 어디로 가지 않았어요. 자, 지금 차트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70년대 이제 그 80년대 들어서 볼커가 20%까지 올린 게 82년, 83년 막 요런 정도예요. 근데 이때 인플레이션 때문에 80년, 81년도에 침체가 오면서 그 다우 지수가 800까지 빠졌어요. 원래 1000이었거든요. 800으로 빠져요. 800까지 빠진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보다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우 지수가 얼마큼 올랐냐면 3년 안에 3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10년을 치면 상당히 더 올라가고 90년대 호황을 이때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죠. 20년간 올라요, 다우가. 그런데 그 분기점이 뭐였냐?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기 시작한 순간부터요. 그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800까지 떨어졌었고, 인플레이션의 두려움이 없어진 때부터 3배가 올라갑니다. 왜 올랐을까요? 돈을 풀었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입니다. 아서번즈가 풀어놓은 돈이, 다우지수가 이렇게 확 각도가 수직은 아니지만 서 있는 이 각도가 생긴 거는 언제부터인가요? 2008년도, 2009년도 이후에 양적 완화 이후에, 양적 완화 때까지 다우지수가 10,000포인트 때밖에 못 갑니다. 아까 제가 800, 1000 말씀드렸잖아요. 실수한 거 아니에요? 다우지수가 800, 1000을 못 벗어나 3000이었고 막 이랬었어요. 80년대에는. 80년대 말 90년대까지는. 90년대 동안에 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4,000, 만이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 3번, 그 1, 2, 3 통해서 돈 푼 거 3번을 통해서 각도 보세요. 상승하는 각도. 얼마까지 갑니까? 다우가 10,000대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다우가 이때 나온 겁니다. 보세요. 그 전에는 다우의 상승이 누워있죠. 하지만 서 있는 때는 언제부터요? 달러를 얼만큼 풀었냐면, 양적 완화를 시작하던 2008년도에,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인 2008년도, 2009년도 초까지 연준의 창고에 채권이 얼마 있었냐면 4천억 정도 있었어요. 양적 완화를 끝냈을 때, 1, 2, 3가 끝났을 때 4조 5천억이 됐으니까 4조를 늘렸어요. 양적 완화 1, 2, 3를 통해서. 이번에도 4조를 늘렸죠. 그러나 재정정책에 의한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데, 그래서 제가 제 영상 어디에 보면은 다우 5만 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은 길게 보면 돈을 풀면 그 돈의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전에 10,000원짜리가 15,000원이 되는 건 그냥 인플레이션 논리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요. 이게 구매력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10년 전에 10만 원 갖고 할 수 있었던 걸 지금 10만 원 갖고 못 합니다. 그게 구매력이 떨어진 거거든요. 똑같은 10만 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할 때 가격이 올라간 걸로 보이죠. 그런 것처럼 주식값은 반드시 이 화폐 가치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자산 하면 주식도 들어가요. 저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결과적으로는 주식이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어서 수익을 냈습니다. 언제까지 떨어졌나요?
모두가 인플레이션 두려워할 때까지는. 인플레이션과 동거가 시작되면 그 다음엔 주식은 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두세 달 사이에 제가 말한 대로 인플레이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에너지랑 이런 쪽들이 좀 내려가면서 두려움에서 떠나서 어느 정도 당연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줄 때, 이때부터 주가는 사실 너무 많이 찍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제 생각엔. 그런데 반복되어 온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다 왔는데 망치거나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또 뭔가를 시작하실 분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큰 주기를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단기적인 거에 너무 골머리 앓으시고 그거에 막 샀다 팔았다 하시면서 그거의 성공에 혹은 실패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마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흐름들은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 나타났던 현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